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최근에 이혼해서 현재는 딸아이와 둘이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어떤 몰상식한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무시를 당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까지도 말이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난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밥을 먹지 못해 끼니를 굶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수준에 어느 정도는 가까울 만큼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서 교복을 사지 못했고,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했고, 돈이 없어서 공부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른 건 다 견딜만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사고 싶은 것을 못 사고 그런 건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복을 사지 못해서 누군가가 버린 교복을 주워 입었기 때문에 언제나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제 별명이 누더기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정말 잔인한 거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오는 것 같아요. 반 친구들이 저에게 누더기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질했던 그 시절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당연하죠. 교복을 살 돈도 없어서 누더기 같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는데 어떻게 대학에 갈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대학은 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억울하지 않냐고들 했어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고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대학에 가지 않고도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말입니다. 사실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직업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직업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서 너 정도 머리면 될 것 같으니 사법고시를 한번 준비해보는 건 어떻겠냐고들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로 바로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니까짓 게 뭐라고 사법고시냐? 그냥 국이나 조용히 엎어져 있다가 적당한 나이에 시집이나 가. 하고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돈도 못 벌어오면서 가족들 앞에서 자존심은 더럽게 챙긴다고 매일 뒤에서 욕을 했지만 정작 아버지 앞에서는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수십 년간을 엄마를 폭행하고 학대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을 시켰거든요. 그때는 그런 단어나 개념을 몰랐지만 말이죠. 그래서 엄마는 뒤에서는 아버지 욕을 해도 앞에서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저 또한 순종적인 딸이었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들으니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고 저 스스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꽤나 있는 편에 속했거든요. 게다가 인내심도 강한 편이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매우 잘했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법고시는 힘들기는 하더군요. 아무나 붙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걸 인생 역전의 시험이라고들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붙었어요. 정말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리 딸이 사법고시를 붙었대요. 글쎄, 우리 딸이 검사가 된대요. 특히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딸내미는 공부시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며 저보고 일을 해서 오빠의 뒷바라지나 하라던 아버지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오빠는 온 집안 식구들을 고생시키면서도 서울의 4년제 대학에 겨우 들어간 수준밖에는 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래놓고 대학생이라며 저를 볼 때마다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었는데 말입니다. 오빠는 정말 저를 무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너는 이런 거 모르지? 서울에는 네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네가 뭘 알겠어. 너랑 나랑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사람들이라니까. 흔히들 사람한테 급이 다르다고 하잖아. 나랑 너는 급이 달라. 늘 저를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잘났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더 공부를 잘했는데 본인이 대학에 가게 된 거에 대해 어떤 보여주기식 발언들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깔아뭉개면서 본인이 대학에 간 것이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했던 거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오빠는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아주 똑 닮긴 한 것 같네요. 네가 정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고? 제가 처음 시험에 붙었다고 했을 때 오빠의 반응은 바로 저랬습니다. 거짓말. 너 같은 게 그런 시험을 어떻게 붙어? 오빠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혹시나 정말로 제가 붙어서 자신보다 잘나게 된 걸까봐 불안해하던 그 얼굴이 아직도 선하게 기억에 남아있네요. 왜 가족이 성공하면 다른 가족이 기뻐하고 보통은 그렇잖아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성공은 달랐어요. 하필 아들도 아니고 딸이 공부를 잘하게 태어난 것도 싫으셨던 것 같지만 아마도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딸이, 그렇게 무시하던 여동생이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말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검사를 해? 그게 말이 돼? 나라에서 성적이 돼서 시켜준다는데 왜 오빠가 난리야? 그거 정말 네 성적이 맞기는 해? 왜? 오빠는 별짓을 다 해도 겨우 그 정도 대학에 들어갔는데 나는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된 게 믿기지가 않아?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 제 그 말에 오빠가 욱한 게 보였습니다. 뭐? 너 지금 사시 좀 붙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오빠는 사시 안 붙고도 한 무시를 나는 붙고도 왜 못하는데? 오빠는 저를 뚫어져라 노려봤습니다. 할 말은 없는 듯 했어요. 본인이 여태 해온 짓들이 있는데 저에게 할 말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양심이 없다고 해도 말입니다. 오빠가 전에 나한테 했던 말 내가 그대로 되돌려줄게. 오빠랑 나는 세상을 다르게 살 사람들이야. 흔히들 사람들한테 급이 있다고 하지. 이제 우리는 그 급이 다르다고. 오빠는 그 말에 주먹을 꽉 쥐고서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야 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대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저는 성인이 되어서 오빠에게 맞았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말이죠.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가 툭하면 엄마를 때려오는 걸 봤으니 뭐 그런 인간이 된 거죠. 저와 오빠는 그대로 연을 끊었어요. 어디 가서 남매라고 하지도 않고 얼굴도 보고 살지 말자고 서로 그렇게 합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빠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오빠 역시 제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임명되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검사에게 영감님, 영감님 하는 거 말입니다. 아버지 세대일수록 그런 게 더 심했거든요. 그런데 딸이 그 영감님이 되었으니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저도 일이 익숙해진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은 안 하니? 엄마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엄마는 지금 제가 잘 나가고 어리고 예쁠 때니까 지금 시집을 가는 게 제일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갈 기회라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정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두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네, 아버지 때문이 맞아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와 오빠를 보며 자라왔는데 어느 누가 결혼하고 싶었겠냐고요. 당연히 하기 싫죠.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살 건데? 그래도 그게 아니야. 자식도 낳고 그래야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지.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런 제 말에도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고 여기저기 말을 넣으시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 인생을 바꾼 사고 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처음에 정말 일이 잘 풀렸습니다.
운이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만큼 맞게 되는 사건마다 그냥 바로 해결이 되었어요. 순식간에 그때 있던 직업에서 에이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깨에 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대단하다 해주었습니다. 저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대부분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바뀔 수밖에 없었을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어깨에 잔뜩 뽕이 올라가서 주위 사리분간을 못할 때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검사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조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무슨 사건 터졌어요? 그게 아니고 어머님이... 그 뒤로는 사실 기억이 명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들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택시를 잡아 탔던 거라든지 응급실에서 엄마의 모습을 봤던 것 같은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저에게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 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날 저를 보러 직업에 왔다가 저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고 저희 엄마라는 걸 알고 나서는 분노로 그랬다고 말이죠.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음 보는 사람의 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날이 말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엄마를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이년아. 그렇게 잘난 척하고 돌아다닌 결과가 이거야?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할 거야, 어? 어떡할 거냐고! 득달같이 저에게 달려들어 제 탓을 하던 오빠도, 그리고 엄마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던 아빠의 모습도 모든 게 다 혐오스러웠어요. 우리 불쌍한 엄마를 내가 저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죽고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 처리가 된 건지 어쩐 건지는 저도 알지 못해요. 그냥 그날 이후로 저는 검사로 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어요. 잘 마시지도 않은 술을 마셔야만 잠이 들 수 있었고 그렇게 잠이 들어도 꿈속에서도 엄마를 봤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건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년이 넘는 지금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살던 그 시기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매일 여기서 밥 드시던데 그것보다는 이거 드세요. 다 먹어봤는데 그게 여기서 제일 맛없는 메뉴예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었던 제가 자주 갔던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매일 제 얼굴을 보니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했던 건지 매번 말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의 그 관심이 귀찮아서 식당을 옮기려던 때 저를 좋아한다는 고백을 들었고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잠시 위안을 받긴 했지만 저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 좋게 헤어졌지만 그때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거 하나는 아직도 조금 고맙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 외에 저지른 잘못들이 너무 많아서 용서를 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남편의 꾸준한 구애에 몇 번 만나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만남이 이어졌고 당시에 저는 남편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뭐 그런 생각도 했고 말이죠. 자기는 부모님 이야기를 안 하더라. 아버지는 어릴 때 집을 나가셨고 오빠도 연락이 안 돼. 엄마는 돌아가셨어. 그렇게 적당히 둘러대며 그냥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저를 조금 만나다 알아서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직장인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랑 그리고 오빠랑 너무나 다른 사람 같아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별로 굉장한 의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물론 시어머니의 엄청난 반대를 마주했지만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시어머니라도 싫을 것 같기는 해요. 고졸인 며느리, 그런데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어디서 뭐라고 산 건지 모르는 저 같은 애한테 멀쩡한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 마음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누이도 저를 굉장히 반대했고 말이죠. 당시 시누이는 알아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죽어도 저와 결혼하겠다는, 아니면 정말 평생을 혼자 살겠다는 그 말에 결국 시댁 식구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겠다고 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참 많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으로 10년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제 결혼 생활이 쉬울 리는 당연히 없었겠죠. 집에 와서 빨리 좀 해라. 오늘은 짐 좀 들어. 손님들 오시니까 8명 먹을 밥상 좀 차려라. 맛없으면 큰일 난다. 저를 무슨 가정부 부리듯 부려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다지 불만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은 말이죠. 저를 괴롭게 만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거든요. 행복하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내내 했었으니 말이죠. 엄마를 그렇게 보내놓고 제가 행복하게 편하게 산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도 그냥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속으로 웃음이 나기는 했습니다.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무식하니, 어? 고졸인 거 티가 팍팍 나 아주. 그렇게 멍청하니 대학을 못 갔지. 나는 네가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그 애가 엄마 머리를 닮을까봐 걱정이다. 그러게, 첫째가 아들이면 엄마 머리 닮는다던데. 툭하면 제가 고졸이라고 멍청하다고 욕을 했거든요. 그럴 때면 억울하다기보다는 그냥 우습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머리를 닮으면 애가 공부를 잘하겠죠. 같은 생각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전직 검사라는 걸 알게 되면 반응이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조금 있기는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밝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검사란 꺼내보면 안 되는 시절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학대 아닌 학대를 당하며 저는 꽤 강도 높은 시집살이를 했어요.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도 아닌데 직장인들보다 더 바쁘고 잠을 많이 자지 못했고 또 일을 하다가 몸살이 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자기 손주가 될 아이라고 제가 임신을 하니 저를 일을 시키지는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한 기간 내내 아들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초음파를 보러 갈 때마다 아이 포즈가 좋지 않거나 주요 부위를 딱 가리고 있어서 성별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까지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도 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시어머니의 대를 이어야 한다, 그런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이기는 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너무 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딸을 가진 엄마가 되는 건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면 오히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딱 그랬어요. 너무나도 간절히 아들을 원했지만 세상에 나온 건 딸이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를 못 낳고. 이 사람도 심란하니까 그만하세요. 그러면 당장 다시 아이 가져. 30 넘어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딸아임을 알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로 둘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둘째까지 낳을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딱히 그런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이를 낳고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아서 저는 다시 굉장히 고강도의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어요. 사실 저도 제 몸과 마음이 편하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고생하고 누군가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오히려 마음 편해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정말 힘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루만 조금 쉬면 안 될까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정말 쓰러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그 전에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힘들어서 어느 날 쓰러져 죽어도 그 또한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으니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딸이었잖아요. 이 집에서 받을 대접이 뻔한데 그 아이의 곁에는 제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조금 사리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꾀병 부리지 말고 대청소해. 내일 손님 오신다고 했잖아. 제가 정말로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하다가 쓰러져. 정말 엄청난 분 아닌가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게 화장실 거울로 제가 제 얼굴을 봐도 기겁을 하겠던데 그런 며느리에게 대청소를 시키다니 말입니다. 그것도 쉬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은데 말이죠. 저는 결국 그날 쓰러졌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과로까지 해서 며칠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병원까지 쫓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너는 고작 그거 있다고 그렇게 쓰러지니?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팔에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이건 뭐 화가 나고 서럽고 이런 문제를 떠나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입원까지 할 건 또 뭐 있니? 다음 주 수요일 전에는 퇴원하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설마 하면서 물은 거였습니다. 설마 또 일을 하라고 저러는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설마가 사실이었어요. 목요일에 집에 손님 오잖니? 그러면 수요일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좀 하고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정도면 충분히 쉬는 거니까 수요일에 집에 새벽에 와서 일 시작해라. 알겠니? 일이 하기 싫은 것보다도 그냥 너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멸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은 저에게 역정을 내셨고 말이죠. 대답 안 해? 일하러 안 오겠다는 거야? 그때였어요.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회진 시간이었던 건지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저나 시어머니나 서로에게 신경을 쓰고 있느라고 들어오시는 줄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인사를 꾸벅했습니다. 저한테는 저런 험한 소리하고 진짜 인간 말종처럼 굴어도 또 밖에서는 대외적으로 좋은 사람인 척하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특히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자 직업의 사람들에게 유독 약했습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강.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저는 시어머니가 더더욱 싫었던 것 같아요. 이 환자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기 낳고 조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셔서 몸이 견뎌내질 못한 건데 또 충분히 안 쉬시고 무리하시면 다음에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까딱하면 아이를 가지기 힘들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아이를 가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환자분 일 같은 거 시키지 마시고 좀 쉬시게 두세요. 아셨죠? 의사가 본인을 향해 하는 말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본인도 민망하고 부끄럽긴 한 거죠.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온 며느리에게 병원까지 찾아와서 퇴원하자마자 일을 하러 나오라고 하는 시어머니. 정말 악덕 시어머니잖아요. 올 필요 없다. 너는 대체 누굴 닮아서 몸도 이렇게 허약하고 뭐 하나 제대로 쓸 데가 없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혀를 차고서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 의사 선생님 덕분에 엄청난 고생을 하나 피할 수 있었고 말이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욕을 그렇게 해대면서 일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본인들 일인데 저에게 떠넘기고 있었으면서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나 몰라요. 그 이후로 저는 적당한 핑계 댈 때 돼가면서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가 생기고 나니 그 전과는 다르게 살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죽어도 그만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야 이 아이도 지킨다. 뭐 그런 생각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3살이 되던 해부터 남다름을 보여줬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알고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영재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둔감한 남편마저 솔깃한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웃겼지만 말입니다. 다행히 지 엄마 머리는 안 닮았나 보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안 머리 닮았나 봐. 애가 똑똑한 거 보면.
그 집안의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말이죠. 둘이 함께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속으로 웃음을 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왜 아들이 아니고 딸이냐고. 딸이 똑똑해서 어디에 쓴다고. 그러니까 나도 남자 조카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너는 둘째 안 가질 거니?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제가 제일 어이가 없는 건 그런 말을 하는 본인들도 여자라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가끔 술을 마시고 조금 취하시면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오빠 학교 보낸다고 나를 공장으로 보냈거든. 내가 훨씬 공부를 더 잘했는데 여자라고. 내가 여자인 게 무슨 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저희 딸아이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딸이고 아들이고 그런 게 중요한가요? 왜 안 중요해? 그건 그냥 요즘 어린 것들이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고 당연히 중요하고 아들은 꼭 있어야 하는 거지. 너 행여나 하나 더 안 낳을 생각하지 말거라. 알겠냐?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바람과 말과는 달리 저는 둘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지지 않은 거죠. 남편도 저도 둘째까지 낳아서 잘 기를 자신은 없다고 서로 합의했었거든요. 물론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은 비밀로 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의 학대 아닌 학대는 지속되는 중이었고 그 사이에 한번 결혼했던 시누이는 이혼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혼당한 거죠. 시누이는 입이 험한 데다가 늘 누군가를 의심하는 병이 있었거든요. 자기 남편도 그렇게 의심하면서 막말이 되다가 이혼을 당한 겁니다. 그 찌질한 새끼가 녹음기로 내 말을 다 녹음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원. 네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빠는 지금 내 편이야? 그 병신 편이야? 땡전 아픔 못 받고 쫓겨나든 나왔는데 동생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시누이와 잠시라도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왜 이혼을 그렇게 당했는지 바로 이해가 될 만큼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인만 몰랐고 말이죠. 심지어 시어머니도 이혼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한 날에 성격 좀 죽이고 살라고 했지 시누이를 혼냈었는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저는 골치가 아프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누이마저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저를 괴롭히고 저에게 막말하는 사람이 하나 더 느는 거잖아요. 게다가 시누이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뭐라고 해야 하지? 우악스러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앞날이 말이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시누이는 본인의 히스테리를 저에게 온전히 다 풀었거든요. 내가 이거 건조기에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 건조기 통에 있어서 돌린 건데. 그 통 안에 있어도 한 번은 다시 보고 돌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럼 확인도 안 해? 그렇게 멍청해? 그렇게 멍청해서 대체 살림은 어떻게 살아? 저를 무슨 부리는 사람 취급하며 반말을 찍찍 해대는가 하면 야, 나 진짜 지금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내 눈앞에 띄지 마. 알겠어? 어느 날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완전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오빠의 아내였습니다. 나이도 나이였지만 명백히 손윗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말은 기본이고 야, 너 하는 건 아주 예사였습니다. 오죽하면 9살 된 딸이 고모는 정말 이상한 사람 같아 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딸아이는 정말 이빠른 소리를 잘하는 타입이었거든요. 9살이라는 나이가 가끔 믿기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러다 생긴 일이 하나 있어요. 고모는 왜 고모 손으로 안 가져다 보고? 고모는 손이랑 발이 없어? 딸아이의 그 말에 시누이가 어이가 없다는 눈으로 딸아이를 바라보더군요. 너희 엄마가 있는데 내가 왜 해? 원래 며느리는 이런 거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 하는 게 어딨어? 그냥 먹고 싶은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면 고모도 며느리일 때 그렇게 했어? 얘가 정말 버릇없이 어른한테. 고모도 버릇없이 굴잖아. 우리 엄마가 나이도 더 많고 손윗사람인데. 확실히 똑똑한 아이는 똑똑한 아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9살인 조카에게 맞는 말로 꾸중을 들은 신우이는 잔뜩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딸아이만 보면 구박했어요. 네가 딸이 아니라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다. 엄마를 닮아서 애가 음침하다 뭐 그런 소리를 해대면서 말이죠. 아이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100번도 더 넘게 말했지만 말을 들어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이를 시댁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 교육상 좋은 집안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쯤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웃기게 알게 된 건데 장을 보러 갔다가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여자를 보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뒷모습만 보고 신우인가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그 두 사람은 저렇게 다정하게 걸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불륜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기 동네 아니야? 혹시 마누라랑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 마트로 오자고 했어. 설마 마주치겠어. 그리고 마주치면 뭐 걔가 뭘 할 수 있는데. 마누라는 가족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제대로 없어. 게다가 고졸이라 나랑 이혼하면 진짜 생계를 걱정해야 하거든. 그래서 나 못 떠나. 그러니까 어머니나 동생이 그 지랄을 해도 버티고 있는 거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집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건 저는 편하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있지만 남편에 대한 정도 있었습니다. 그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부쩍 무뚝뚝해지고 싸늘해졌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저에게 은인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걔는 알아도 찍소리 못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버텨오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딸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또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넋을 놓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하늘에서 누군가가 운명을 점지라도 해주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로 일하던 시절에 함께 일했던 사무장이었어요. 검사님, 잘 지내시죠? 제가 검사 그만둔 지가 언젠데 아직 검사님이에요? 그래도 한 번 검사님은 영원한 검사님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며 서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문득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직업에 경력직 재채용 공고가 떴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도 그거 보자마자 검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봤는데 연락처가 안 바뀌셔서 이 또한 운명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제가 다시 검사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두게 되었던 계기도 계기였지만 10년을 쉰 사람이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지원이나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부를 몇 마디 더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할 당시에는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직전까지 그 공고에 지원해보라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마무리를 너무 안 좋게 하고 온 일이라 그런지 제대로 매듭 짓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바로 지원서를 썼습니다. 뭐 안 되면 이 또한 운명이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발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 일이 두 개 터졌어요. 하나는 남편의 불륜 문제였습니다. 이것들이 대담하게도 아니 양심이 없게도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마터면 그걸 저희 딸아이가 볼 뻔했습니다.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말이죠. 어쩌면 제가 먼저 들어가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가 미쳤구나.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들고 상간녀는 돌아가고 나서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척 해주니까 진짜 바보인 줄 알아? 역시 당신 알고 있었지? 지금 그게 중요해? 하마터면 애가 볼 뻔했잖아. 안 봤잖아. 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욱해서 손이 올라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날 남편을 향해서 제가 손이 올라갔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너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지? 뭐, 내가 바람났다는 거? 그 여자랑 이 집에 있었다는 거? 뭐? 하마터면 애가 볼 뻔했는데 안 봤으니 됐다고 한 말. 그래, 그게 뭐? 애가 안 봤잖아. 결과적으로 그랬으면 된 거지. 너는 정말 아빠 자격이 없다.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하고 닫더군요. 저는 남편이 들어간 걸 확인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방금 나눈 대화들이 다 잘 녹음됐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었더라고요. 그날 녹음을 한 건 양육권 때문이었습니다. 뭐 남편이 딸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릴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럴 때 보면 그래도 과거에 한 일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불륜 소식은 시댁에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너는 여기 올 정신이 들든? 본인이 오라고 해서 온 거였거든요. 시킬 일이 있다고 말이죠. 이혼할 마음으로 그런 일까지 겪어놓고 시댁에 일을 하러 간 저도 저지만 말입니다. 그러게, 멍청해서 그런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이 정도로 멍청하다고? 나는 하다하다 정말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그런 두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한테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나는 네가 멍청해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화가 난다. 제가 멍청하면 어머님으로서는 좋으신 거 아니에요? 멍청해서 이런 일도 그냥 넘어가고 멍청해서 어머님이 하는 온갖 불합리한 일들도 받아들이잖아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님이 수년간 저에게 해오신 행위는 학대가 맞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온갖 심부름에 아파서 쓰러진 며느리한테도 일해야 한다고 언제 태어나냐 하시는 분이잖아요. 너 지금 학대라고 했니? 그리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언제적 일이나요? 어머니는 아직도 그러시잖아요. 이게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정말 쫓겨나고 싶어? 그랬어요. 그들은 언제나 그게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제가 부모도 없고 제대로 된 직장도 가져본 적 없고 게다가 고졸이었으니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함부로 나가는 결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쫓아내세요, 그럼. 제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언제부터 듣고 있었던 건지 뒤에선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쳤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밀든 말입니다. 진짜 주제를 모르네 이거. 다름 아닌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그렇게 등장해서 제 앞에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너 같은 거 거둬줬으면 평생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어디서 이게 기어올라? 한 10년 같이 사니까 우리랑 너랑 같은 줄 알지? 어?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다른데요? 넌 천민이지, 천민. 옛날 말로는 딱 그거지. 부모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게다가 고졸? 아이고야, 요즘 같은 세상에 고졸이란다?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해. 올케가 고졸이라는 건 알아? 사람이 참 천박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미처 지우기도 전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너 어디 못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다. 고졸이 뭐니 고졸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분이 나빠. 알아? 너 얼굴 보고 나면 내가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는 거. 불러내서 오만 일을 다 시킬 때는 언제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다뇨.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지나 말던가 말이죠. 오늘 일 후회 안 하세요? 제 그 말에 신우이가 콧방귀를 끼며 비웃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회 같은 소리 하네. 너 같은 거태한 짓을 내가 후회를 왜 하냐? 어? 그리고 당장 나가라는 말 왜 안 들어?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어? 어머니가 일 시킨다고 부르신 건데요. 그 말에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우이는 민망한 얼굴로 헛기침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네 꼬락선이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저는 그렇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연락받았어요. 바로 제가 경력직 검사 임용에 통과했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다시 검사가 된 거예요. 온갖 정말 생각이 다 들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던 계기와 그리고 다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일단 짐을 챙겼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아이에게 짐을 챙겨 나가자고 했을 때 딸아이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죠. 딸아이는 웃으며 드디어 나가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떠올려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겪게 했는지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걸로 마음이 아픈 저를 보면서 우리 엄마도 그랬겠구나 싶어 더더욱 마음이 무거웠고 말입니다. 미리 얻어둔 월세방에 짐을 풀고 딸아이에게 사실은 내가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검사였고 곧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뛸 듯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멋진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어요. 남편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집을 나간 걸 더 반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출근한 그 지점으로 불러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하면서 나왔어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지는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오셨어요. 로비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목에는 출입증을 걸고 또 법복을 입은 채 말입니다. 제 목소리에 돌아본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그리고 옷차림은 이게 또 뭐야? 이건 무슨 쇼야? 돌았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모르니? 그때였습니다. 검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사무장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모두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제가 검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먹었어요. 다시 일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적응은 잘하고 계세요? 10년 만에 하는 거라 사실 정신이 조금 없기는 한데 그래도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 워낙 똑똑하고 일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분이니 금방 다시 적응하실 거예요. 그러고는 사무장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입증을 찍고 말이죠. 그 모습을 모두 바라본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은 어버버거리고 있기만 했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검사라고? 보고도 모르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고졸이잖아. 고졸도 사법시험 볼 수 있거든요. 모르세요? 그 말에 모두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말했어요. 하은이는 저를 닮은 거예요. 여기 분들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어디서 그깟 대학 나온 사람들이 자기 닮았다고 난리를 쳐요. 저렇게 똑똑한 애를. 나를 닮았으면 모를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여기로 부른 건 제가 바빠서 따로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거 받으세요. 그들에게 서류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확인한 그들의 표정이 정말이지 새하얗게 질렀어요. 그건 학대에 대한 고소장과 이혼 소소장이었거든요.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낼 거니까 다들 각오하시고요. 이제 저는 제 할 말 끝났으니 다들 돌아가세요. 제가 지금 10년 만에 복직이라 일 다시 배운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선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입도 뻥긋하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검사라는 사실에 겁을 먹은 것도 있겠지만 10년 동안 같이 산 아내가 그리고 며느리가 검사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에 대한 놀라움이 크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전화들이 계속해서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상간녀랑 헤어졌으니 이유는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고 빌었고 시어머니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구구절절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와중에도 신우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요. 제 앞에서 가장 학벌 자랑을 많이 하며 저를 깔아뭉갰던 사람이라 아마 쪽팔려서 그런 걸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안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꿈에 나왔거든요. 그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 딸이 검사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러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라.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다 괜찮으니까. 꿈에서 깨서 정말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행복해지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절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딸아이와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양육권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저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 돈을 다 받게 되면 근처에 집을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쓰면서 참 제 인생이 파란만장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고 보니 훌훌 털어낸 것 같아서 조금은 속이 시원해진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여기서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이 고심했네요. 부디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저희 가족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입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와 둘째를 낳았는데 첫째와 둘째는 다행히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인큐베이터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 출산했던 막내는 빈말로라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었죠. 막내는 나올 때부터 저체중이었던지라 제품에 안기기 전엔 인큐베이터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저체중으로 그쳤다면 그냥 그땐 그랬었지 라며 아무렇지 않게 추억할 수 있을 만한 기억 정도로만 남았겠죠. 하지만 막내에게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아이고, 우리 막내 어떡해. 왜 이제 태어난 어린애가 벌써부터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야. 처음 의사에게 막내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가 거의 혼절할 때가 돼서 남편에게 실려가듯 엎인 적도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 특히 저처럼 어딘가 아픈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내 새끼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아프고 힘들게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장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옥을 다 경험한 것만 같은 고통이 느껴지기 마련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자고 싶지 않아지고 그저 아픈 막내만 허망하게 떠올리다 혼자 눈물을 지는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막내의 지적장애가 2급에서 3급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기에 아주 복잡하고 구체적인 수준의 생각은 하기 힘들겠지만 기본적인 언어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도를 했지만 사실 아무런 장애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일반적인데 조금이라도 흠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향후 아이가 커감에 있어서 그만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꾸준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엄마, 저희가 막내 잘 돌볼게요.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첫째와 둘째 영향이 컸습니다.
남편은 가장이었기 때문에 5가족이 살 생활비를 버느라 바빴고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는데 아무래도 첫째와 둘째와는 달리 막내는 키우는 데 있어서 한층 더 손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막내가 나올 당시 두 아이는 이미 중학생이었기에 참으로 착하게도 첫째와 둘째는 학교에 다녀오면 저보다도 더 먼저 나서서 막내의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딸랑이를 흔들면서 놀아주는 등 제 육아를 도왔습니다. 가끔은 공부도 해야 하고 한창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나이일 텐데 막내 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게 미안해서 엄마 괜찮으니까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첫째와 둘째는 저는 막내랑 놀면서 엄마랑 있는 게 더 좋아요. 라며 꿋꿋하게 학교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마 첫째와 둘째가 없었다면 저는 막내를 키우는데 3배 이상 힘들었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나마 첫째와 둘째가 어른스럽고 상냥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막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언제까지 첫째와 둘째가 막내를 돌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막내 엄마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첫째와 둘째 엄마이기도 한 만큼 두 딸들이 자기 시간을 좀 가지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막내에 대한 육아와 교육은 온전히 제가 맡았습니다. 당연하게도 힘든 날은 있었지만 불평불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엄연히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였고 제 의무는 집안에 큰 우한 없이 그저 평화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티다 첫째와 둘째는 좋은 사위감을 만나서 결혼을 하여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막내 역시 20살이라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죠. 예전엔 막연하게 막내가 어른이 된다면 조금 덜 걱정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막내가 성인이 되니까 걱정은 더 강해졌거든요. 성인이라면 응당 자기 몫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가 사회에서 남들과 같이 일을 하고 평범하게 어우러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도 막내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상의를 한 끝에 막내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했지만 막내는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제법 일을 야무지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가끔 걱정이 돼서 막내가 일하는 곳에 가면 공장 소장이 따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혼자서 2사람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며 칭찬을 해줬고 저는 그때마다 안도의 숨을 내뱉으며 집에 돌아갔어요. 우리 막내가 자기 몫을 하고 사는 어엿한 어른이 됐다는 생각에 눈물도 났고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막내를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좋았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아팠던 기억들 전부 다요. 그 추억들을 곱씹다가 저는 오랜만에 첫째와 둘째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함께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막내가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것에 무척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막내가 공장 일에 적응을 해갈 무렵이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온 막내가 갑자기 17살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제게 말했죠.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네요. 김치를 썰고 있는데 막내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아이 같은 고백에 화들짝 놀란 저는 누구냐고 물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라며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막내가 일을 하고 있던 공장은 대부분이 장애가 있는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막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혹시 같은 장애인을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공장에 가서 막내가 좋아한다는 남자를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제 추측이 맞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막내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공장 내에서는 공공연한 커플이었고 막내는 같은 공장 사람들에게 나 지석이랑 결혼할 거야 라며 동네방네 결혼을 한다며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둔 어머니로서의 욕심일 순 있겠지만 저는 막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절대로 같은 장애인은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상대방 남자에 대한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장애인끼리 결혼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이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 딸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사귀는 건 알아서 해. 근데 결혼은 안 된다? 제 말에 막내가 식음을 전폐하며 우는 통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문제로 거의 한 달 정도 막내와 냉전을 이어갔죠. 그렇게 막내와 싸우고 다퉜던 적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내의 고집이 세다는 것도 전 그때 처음 알았죠. 하지만 첫째와 둘째도 그렇고 남편이며 이 일을 아는 제 친구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나서서 장애인 자식이 비장애인을 만나길 원하는 것은 너의 욕심이다. 실제로 장애인끼리 결혼한 부부들도 일반 사람들이랑 다를 거 없이 잘 산다. 부모인 네가 믿고 지지해주지 않는데 딸이 앞으로 누굴 믿을 수 있겠느냐 라며 저를 설득하는 데 애썼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제 고집을 일관할 수 있겠어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막내의 결혼을 허락했지요. 결혼 허락을 마음먹고 나니 상견례까지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은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만 지으면서 사신 분들이라 그런지 서울 사람과는 다르게 어딘가 순박하고 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돈에 대한 인상이 좋다 보니 저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게다가 사돈은 결혼을 하고 나면 제 딸과 사위를 데려가서 농사를 가르치고 나중에 가지고 있는 논밭을 물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공장에 다니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그곳에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죽기 전에 이놈 어떻게든 농사를 가르쳐서 우리 며느리 굶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막내와는 전혀 떨어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돈 어른의 제의에 당황스러웠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생각해보면 공장 일도 물론 좋지만 평생 공장에서만 먹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한 대로 사돈 어른이 논밭을 물려주게 된다면 막내와 사위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싶어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고 신뢰도 갔습니다. 물론 딸아이를 연고도 없는 시골로 보내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참 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지만요. 그렇게 저희와 사돈 어른, 그리고 막내와 막내 사위를 아는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은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둘만 보내기엔 조금 걱정이 되어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 따라가서 방만 따로 잡고 가끔씩 잘 지내는지만 확인했죠. 그 덕에 저희까지 예정에도 없는 제주도 여행을 했던지라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약 한 달 뒤 막내는 결국 공장 일을 그만두고 사위와 함께 사돈 어른이 사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일어난 일에 처음엔 눈물도 지었고 걱정도 많았지만 막내는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딸, 농사 짓는 거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그리고 엄청 재밌어. 나중에 엄마랑도 해보고 싶어. 처음에는 너무 불안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막내가 너무 환한 목소리로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 강했던 불안감도 조금씩 덜해졌습니다. 게다가 막내는 농작물 수확철이 되면 한 박스 가득 담아서 짧은 편지와 함께 저희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 몇 년간은 막내가 보내주는 농작물과 편지를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게 삶의 낙이었죠. 아무리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아주 과거보다는 농사일이 덜 힘들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저것 기계가 아닌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일이 많아 번거로울 만한데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농작물들을 키우고 그걸 수확하여 저희에게 보내주는 막내 마음이 너무도 기특하고 고마웠거든요. 이건 바로 막내가 쓴 편지입니다. 엄마, 그리고 아빠, 내가 수확한 딸기야.
엄청 크게 자라서 다들 좋아했어. 그리고 내가 어제 먹어봤는데 엄청 달아. 엄마랑 아빠도 내가 키운 딸기를 먹었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옥수수도 키우고 감자랑 고구마도 키울 거래. 그것도 다 자라면 엄마랑 아빠한테 보여줄게. 엄마 아빠 사랑해. 잘 지내? 우리 막내 참 기특하죠? 게다가 한 1년이 지난 뒤부터는 막내가 저희뿐만 아니라 첫째와 둘째에게도 따로 농작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그 종류는 달랐고 그 중에서는 저희 가족이 좋아하지 않는 농작물들도 있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막내가 저희 가족을 생각하며 농사를 짓고 보냈다는 거죠. 첫째와 둘째에게도 막내는 무척이나 마음이 쓰이고 소중한 동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첫째와 둘째는 처음으로 막내의 농작물을 받은 날 저한테 전화까지 걸면서 자랑했던 기억이 나네요. 종종 사돈 어른으로부터 오던 막내의 사진 역시 저희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널널한 문빼 바지를 입고 수건을 목에 건 채 땡볕에 가려줄 모자를 쓴 막내는 참으로 낯설어 보였지만 그만큼 행복해 보이기도 했죠. 그쯤 되니 걱정스러운 마음이 한풀 꺾였고 앞으로는 막내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나날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행복을 확신한 탓일까요? 어느 날부터 막내에게 전화를 걸면 신호음 대신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하루 이틀은 당연히 농사일을 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핸드폰을 충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하루 이틀이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자 저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위 핸드폰으로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사위 역시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이야기만 들려올 뿐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아주 한참 뒤에 답이 오긴 했지만 이상하게 답을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도 영 통화가 안 되고 나중에 가서는 메시지 답변도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바쁜 것을 알기에 가급적이면 전화를 하지 않고 막내나 사위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니 저는 하는 수 없이 사돈에게 어렵게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오랜만입니다. 혹시 바쁘신가요? 아이고, 사돈 오랜만입니다. 제가 사돈 어른한테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먼저 연락을 주셨네요. 무슨 용건으로 전화 주셨는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성화가 연락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성화한테 무슨 일 있나요?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 핸드폰을 오래 썼는지 화면이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전원이 혼자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완전 시골인지라 핸드폰 하나 사려면은 꽤 멀리 나가야 돼서 여유 있을 때 며느리랑 같이 살아 나가려고 그래요. 마침 지금 며느리 옆에 있는데 잠깐 통화라도 하실래요? 바꿔주시면 감사하죠. 여보세요? 엄마? 그래, 엄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핸드폰이 고장났으면 박서방 핸드폰이라도 써서 연락을 했어야지. 엄마 너무 걱정했잖아. 미안, 엄마. 남편도 핸드폰이 고장나서. 알겠어. 얼른 핸드폰 새로 사고 예전처럼 꼬박꼬박 연락해줘. 알았어, 엄마. 사랑해. 딸은 항상 밝은 아이였는데 그날만큼은 목소리 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전화한 부모가 반갑지 않은 것은 아닐 테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기껏 전화를 하나 싶었더니 다시 생긴 걱정거리에 다시 한번 사돈에게 부탁드릴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전화를 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마음으로 참아 넘겼습니다. 그 후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과는 예전보단 통화가 자주 됐지만 어쩐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점점 더 목소리가 축축 처지는 것이 걱정되었죠. 막내야,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요새 왜 그렇게 힘이 없니? 엄마가 너랑 전화만 하면 너무 걱정이 된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해도 막내는 입에 꿀이라도 바른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타는 마음을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는 또 제 걱정에 분위기를 바꾼답시고 시골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고, 그도 아니면 첫째나 둘째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를 전환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자고 있을 시간이고 막내도 그걸 알 텐데 전화를 해였지요. 제가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니 막내는 미안하다고 속삭이면서 엄마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있잖아. 집에 가고 싶어. 어? 갑작스레 집에 가고 싶다는 막내의 말에 저는 불현듯 잠이 달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막내를 보챘는데 그 순간 제 목소리에 대답하는 건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사돈이었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희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다고 깼다가 사돈 생각이나 전화를 한 모양이네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금 제 딸이 집에 오고 싶다고 했는데 뭔 일 있는 건가요? 혹시 박서방이랑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우리 며느리 하루하루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농사일이 힘든 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쓴 모양이에요. 농사일이 힘들어서 집에 오고 싶다니. 저는 아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나 싶어 사돈에게 그럼 아이를 집으로 보내달라 했습니다. 무리해서 농사 지을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수화기 건너편에선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묘한 침묵만이 흘렀지요. 잠시 후 막내가 다시 전화를 바꿨고 제게 그냥 한번 칭얼댄 거라며 자기 여기가 좋다고 다시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번복하더군요. 성아야, 힘들면 와도 돼. 거기서 농사 안 지어도 되니까 와. 엄마랑 있자. 아니야, 엄마. 나 여기 있고 싶어. 여기 있을래. 엄마 나 졸려서 이만 끊을게.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막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허나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 길로 짐을 싸 사돈을 찾아뵈러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거기 때문에 사돈에게 드릴 건강보조식품과 또 막내와 박서방을 위한 맛있는 음식들도 바리바리 챙겨갔지요. 제가 가자마자 사돈 내외는 굉장히 반가운 얼굴로 절 맞이해줬습니다. 막내도 제가 오자 눈에 띄게 밝은 얼굴로 제게 달려왔고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번에 한 번 오고 또 왔어야 됐는데 이제야 오네요. 이거 받으세요. 몸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챙겨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시원한 수박 잘라드릴게요. 사돈 내외는 저를 극진할 정도로 정말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박서방도 마찬가지로 깍듯했고요. 막내도 조금 살이 빠져 보이긴 했지만 걱정했던 것보단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너무 걱정했는데 막상 딸의 얼굴을 보자 저는 너무나 안심이 되었고 그 후론 딸아이가 쓰는 방이나 논밭 곳곳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농사꾼이 되어 제게 이곳저곳을 소개해주며 지식을 뽐내곤 했습니다. 그런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뿌듯해 몇 번이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네요. 구경이 끝난 뒤엔 사돈 내외와 다 같이 준비해 주신 저녁을 먹는데 오랜만에 먹어본 시골 밥상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번거롭게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며 차려준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와중 눈앞에 사랑의 매라고 적힌 효자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사돈?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은 질문이었는데 사돈은 꽤 당황해했습니다. 말을 버벅거리더니 박서방이 어렸을 때 워낙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쓰곤 했는데 절대 몸을 때리거나 하진 않고 바닥을 친다든지 하는 용도로 쓰곤 했다더라고요.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죠. 얼마나 장성하고 기특한 아들이 되었는데요. 쓸 일이 없습니다. 네. 솔직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딸 키우는 건 똑같이 힘들었죠. 어려움이 있는 아이니
제가 더 신경 쓰고 돌봐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귀한 딸을 강압적으로 훈육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큰 소리를 내어 소리를 지르는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뭔가 저와는 다르게 훈육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박서방이 뭔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그 질문 이후로 밥상 분위기는 서늘해졌고 과일을 먹었을 때야 다시 분위기가 풀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돈내외가 어떻게 시골에 오게 된 건지, 하는 농사는 잘 되고 계시는지 등등 주로 농사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아무래도 도시 사람인 저는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금방 컴컴한 밤이 되었고 사돈은 딸방에서 자라며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은 놓았다 해도 혹시나 몰라 나중에 딸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물었죠. 정말 농사일이 힘들어서 집에 오고 싶다고 그랬던 거냐고요. 그러니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집에 와도 돼, 성화야. 알지? 엄마. 알고 있어. 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눈 후에 저는 안심이 되었고 피곤이 몰려온 나머지 얼른 잠자리에 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다짐과는 달리 아무래도 잠자리가 낯설어서 그런지 자꾸 잠에서 깨더군요. 성화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고요. 저만 잠이 들지 않아 말똥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왜 온 거래? 딸 걱정돼서? 봐, 내가 조심하랬잖아. 당신이나 조심해. 사돈 내외의 목소리였고 처음엔 이게 무슨 대화인가 싶었어요. 전 이부자리를 걷고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자 방에 불이 꺼졌고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온 걸 눈치라도 챈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는 그들이 나누던 대화가 떠올라 편하게 다시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돈내외와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사돈어른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제 손에 깨, 간장, 나물들을 손에 들려 배웅까지 해주었지만 제 머릿속엔 막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저를 배웅하면서 힘없는 얼굴로 웃어 보였습니다. 성아야, 엄마 간다. 엄마, 잘 가. 목소리는 절 보내주고 있었지만 표정은 아니었어요. 마치 가지 말라고 절 붙잡는 듯 했습니다. 그런 막내의 얼굴에 저는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하고 몇 번을 안아주고 입을 맞춘 후에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제 직감은 들어맞았어요.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딱히 온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도 없기에 누구세요? 라고 소리치며 문을 여니 세상에 거기에는 막내가 서 있었어요. 심지어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 막내 모습에 미처 충격을 다 받기도 전에 막내는 엄마 하면서 제 품에 안기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서럽게도 눈물을 쏟는지라 저는 그저 막내를 달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시간 가까이를 다독였습니다. 막내는 제가 타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조금씩 입을 열었어요. 바로 사돈 어른들을 따라서 농사를 배웠을 때 발생한 일에 대해서였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참으로 뿌듯했고 그 열매를 저희 그리고 첫째와 둘째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보람차서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농사를 지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러다가 중간에 사돈어른 추천으로 온 이웃 주민이 농사를 함께 돕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아저씨 주민이 막내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그런 일을 당했으면 넋이 나가거나 울분을 토하거나 해야 하는데 막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제 얼굴을 보고 엉엉 울기만 했을 뿐 이웃집 아저씨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담담하게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꼴을 당하게 하려고 그 먼 시골에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어련히 알아서 제 막내를 지켜줬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대체 뭘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엄마 된 자로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내 말을 들은 즉시 저는 전화를 들어서 사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내가 절규에 가깝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는 통에 전화를 바로 걸지 못했고 저는 막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우선 막내 시아버지 되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죠. 제 딸이 같이 농사를 짓던 이웃 아저씨한테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돈댁은 제 아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혀 모르셨나요?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죠. 우리의 이런 꼴 보게 하려고 거기까지 보낸 거 아닌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십니까? 억장이 무너진 지경입니다. 우리 아이 그런 험한 일 안 당하게 하려고 제가 이날 이때껏 발 동동 구르면서 키운 건데 대체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화나신 건 알겠는데 일단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웃기게도 사돈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연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려 했다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거기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갈 테니.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길로 바로 사돈어른 댁에 가는 버스와 기차를 끊고 출발을 했습니다. 사돈댁에 들르기 전에 경찰서에 먼저 들러서는 막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동네에서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범인이 시댁 동네에 있는 만큼 그쪽 경찰서에서 접수를 해야 더욱 빨리 처리될 것 같았죠. 하지만 키보드를 두들기던 경찰이 하는 이야기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미 합의금 받고 끝났는데요. 알고 보니 사돈은 막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었고 정확히 마무리까지 다 했던 거였죠. 부모인 저에겐 한마디 말도 없이요. 또 사돈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챙긴 돈은 합의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몹쓸 짓을 한 놈은 피해자 측인 막내와 합의를 본 것이 있기도 했고 그 외 여러 가지 감형 사유 등으로 인해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내 손으로 막내를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만 같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놈 집안과 결혼하는 걸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대체 뭘 믿고 그 멀리까지 막내를 보낸 건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분개해서 엉뚱한 경찰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하늘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사돈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죠. 문 여세요! 문 여시라고요! 저는 있는 힘껏 쾅쾅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아무 응대도 없이 문만 닫고 있었어요. 문을 부수어서라도 만나자 싶어 주변의 잡동사니들을 찾아 뒤졌는데 옆에 있던 이웃이 그러더군요. 그댁 어른들 여행 갔다고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암튼 지금은 없어. 찾아도 소용없어. 거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통탄하고 비탄해하며 땅을 치는 것 말고는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돈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낼 거니 당장 전화 달라고요.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선 가족에게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사건을 알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눈에 선했죠. 엄마, 왜 불러놓고 말씀을 안 하세요? 얼른 말해보셔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엄마 혹시 어디 몸 안 좋으세요? 저는 아이들의 물음에 고개를 떨궜고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옆에서 당황한 남편이 왜 그러냐며 저를 붙들었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뗄 수가 있었죠. 그게 아니고 막내에 관한 거다. 아이들과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에 믿을 수 없어 했고 그 다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자마자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분개했고 아이들도 저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울었던 둘째는 막내가 겪었을 고통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내가 전화를 했었어야 했어요. 나는 전화할 때마다 막내가 아무 일도 없다고 하길래 그 말을 고스란히 그냥 믿어버렸어요. 내가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막내가 내심 그걸 바랬을 텐데 내 탓이에요. 아니다 얘들아. 니들 탓 아니야. 애미인 내 탓이다. 내가 그 집과의 결혼을 애초에 허락하는 게 아니었어.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어. 계속해서 만약 막내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끝내 반대했다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저를 붙잡고 놔주질 않고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비극적이고 큰일을 사고처럼 당하다 보면 시간을 되돌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상상하고 싶듯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만약으로 시작된 문장은 끝이 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희 가족은 함께 지냈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아마 각자 마음을 삭히고 추스르고 감당해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가족 모두 막내를 볼 때면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몰래 울거나 몰래 한숨을 쉬며 그 시기를 견뎌나갔어요. 그 와중에 남편의 제안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이미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이기에 이제 더는 무슨 짓을 해도 막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혹여 막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또 다른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적 보호자인 제가 몰랐던 사건이기에 혹시 다시 한번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죠. 저는 막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난 후 이상하게 몸 여기저기가 아파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MRI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저는 계속 몸이 불에 타는 듯 아파왔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결국 정신과에 갔는데 과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후유증을 겪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는 동안 둘째는 그만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직장에 나가 일에 집중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강인한 첫째 역시 아이를 봐야 하는 엄마의 입장이었지만 자꾸 눈물이 나고 우울해지는 바람에 혹여나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두려워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겼다고 했고요. 남편 역시 어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저희가 힘들어하니 중심을 잡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었지만 남편 역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삶은 그렇게 각자의 방식대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엔 막내에게 마음 아프지만 혹시 그것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다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막내는 꼭 해야 하냐고 묻더군요. 막내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막내 네가 좀 억울하거나 화가 난 일이 있다면 안심하고 다 말해도 돼. 막내는 어쩐지 많이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에게 진술하기 전까지도 눈에 띄게 초조해하는 게 보였죠. 곧이어 저는 막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막내 입에선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막내가 간신히 꺼낸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어쨌는데? 소리 지르면서 말하고 내가 말 안 들으면 때릴 것처럼 손을 들었어. 내가 야채를 안 먹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주걱을 들어서 날 때리려고 했어. 그리고 가끔 때리기도 했어. 내가 핸드폰으로 엄마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울려고 했는데 전화 끝나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때렸어.
그래서 엄마한테 말 못했어. 혼날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 막내의 말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눈물이 나올 뻔한 걸 간신히 참으며 다시금 물었습니다. 너가 맞는 동안 박서방은 뭐 했는데? 오빠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 오빠도 나랑 똑같아. 그리고 시아버지 맨날 화만 내.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의미였을까요? 막내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비탄에 젖은 한숨 외에는 아무것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의 시아버지, 사돈은 그야말로 악마였습니다. 살아있는 악마요. 그리고 그동안 막내가 연락이 뜸했던 이유, 그리고 목소리가 안 좋았던 이유를 모두 알 수가 있었죠.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첫째와 둘째에게도 소식을 전하니 저희 가족은 이번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돈에게 꾸준히 연락을 하며 무어라 변명이라도 들어보려고 했지만 사돈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는 물론 제 남편의 번호, 그리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의 번호까지 다 피하는 것을 보아 아마 모르는 번호는 혹시 저희 가족일 거라고 생각해서 전부 안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번호는 사돈이 알고 있지만 제 딸들 번호는 몰랐으니까요.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에 지금은 그저 가장 상처가 컸을 막내를 달래며 최대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화롭게 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저는 사돈을 죽이고 또 죽이고 있어요. 그 파렴치한 짓을 한 인간 이하의 종자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습니다. 법의 대가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어미로서 그러지 못한다면 정말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밤만 되면 막내가 저에게 전해줬던 말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막내가 힘들어했을 걸 생각하면, 울고 있는 막내 생각하면 제 가슴에 푸른 멍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 지금 정상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저희 가족과 막내를 기만한 사돈, 그리고 막내에게 몹쓸 짓을 한 그 남자가 제대로 된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정말 죽지도 못할 것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여러분의 조언을 얻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이 고심했지만 이렇게라도 쓰고 조언을 얻으면 저희 가족에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제 기다림은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일 법조계 조예가 깊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 가족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돈의 어떤 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만약 사돈이 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털어도 되니까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유명한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부디 막내가 그 과정에서 너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